방송 알림 보내겠습니다. 잠시만요. 님들 저 오늘 드디어 병원 갔다 왔습니다. 아저씨님 어서오시고요. 원희님 어서오세요. 원이은 엘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개를 채울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소토무소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시고요. 아이고 아저씨님 에드벌룬 하나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페나페나. 아니? 꼬리별님 에드벌룬 3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페나페나. 팬가입을 받았다. 2분이나 감사합니다. 메빌님 하윙. 메빌님 그거 보셨어요? 공지? 우리 빼빼로데이 이벤트 그거 했잖아요. 봤어요? 그러면은 빼빼로 무슨 맛이 좋아요? 뭐든 좋아요? 다행이다. 저도 이거 뭐를 보내야 될지 되게 고민. 안개비님 안녕하세요. 안개비님도 팬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빼빼로 이벤트로 저는 꿈속에서 하리님 만나는 게 아이고 정말. 하이 기네스님 어서오시고요. 랜덤박스 이런 것도 있네. 아이고 어서오세요. 두 분은 뭐지? 나중에 후기 올려주세요. 어디 보자. 선물. 일단은 킥뷰는 지금 드릴게요.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킥뷰 드렸고 선물은 제가 오픈 채팅으로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막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저번에 나왔던 거 아닌가? 뭐. 과식증 언니? 아, 그거 그냥 하고 제목을 안 지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빼빼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뚜뚜뚜. 쪼제리님 어서 오시고요. 팬심은 너무 보내기가 그리고 원하는 게 거의 없네. 그래서 전화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요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전화로 점 보고 막 30분에 얼마, 10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빼빼로 받으신 분은 방송국에 나중에 후기 꼭 써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쪼제리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빼빼로 기프티콘. 엥? 쪼제리님 별풍선 111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띠용. 이게 바로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111개는 꽝 확률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빼빼로 룰렛은 막 이걸로 풍 땡겨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돌리시는 분은 그냥 다 드려야겠다 싶어서 꽝이 진짜 확률이 낮아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기프티콘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룰렛은 오늘 11시 50분까지만 유지할 예정이고요. 령댕댕님, 수박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수박님 저번에 제 거 구독티콘 만들 때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전화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전화점입니다. 예전에 내가 친구에게 부탁받아서 전화점을 칠 때 벌어진 이야기다. 그 친구는 전화점 광고를 하면서 점술사를 몇 명 소개하고 있었다. 야, 시간 될 때만이라도 좋으니까 좀 도와주라. 라고 부탁받아서 몇 번 한 적이 있다. 일단 친구가 전화를 한 뒤 의뢰가 있는데 시간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 시간이 될 때는 상대 전화번호를 콜렉트콜로 이쪽이 전화를 건다. 처음에 요금 설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몇 분이니까 몇 엔 내주세요 라고 말한다. 의뢰가 오는 건 대개 밤 10시 넘어서였다. 개중에는 회사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남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귀여운 상담도 있었다. 나는 타로카드로 점을 치고 그 사람도 당신을 의식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다. 수화기 너머로 기뻐하는 의뢰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청춘이라는 건 좋구나 라고 기쁜 마음이 든다. 어떤 때에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도 있었다.
남편이 있는 30대 주부인데 육체관계만 맺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 남자가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돈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얼마만큼 뒷세계에 물들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타로 카드로 점을 치니 상당히 위험한 암시가 나왔다. 그 카드의 의미를 전하고 그 사람이랑 헤어지는 편이 낫다라고 전했다. 납득이 안 간 건지 그다지 기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심각한 의뢰를 받을 때는 마음이 절로 무거워진다. 억양으로 보아서 관서 쪽 사람인 것 같은데 관서 사투리로 심각한 이야기를 말하는 건 지양해 주었으면 한다. 내가 이 전화점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된 의뢰가 있다. 그건 20대 젊은 여성,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그만둘지 안 둘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그는 인기가 많아서 여러 여성이랑 사귀는 것 같다. 네가 제일 좋아 라고 말해주지만 그녀는 다른 여자랑 사귀는 걸 용서할 수 없었어. 언젠가 내가 걔 한번 찌를지도 몰라. 진심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불경한 말을 내뱉으면서 날카롭게 웃었다. 나는 아무래도 그 남성은 계속 바람을 피울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다른 남성과 인연이 있으니 헤어지는 편이 좋겠다라고 전했다. 그녀는 꼭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기에 결혼해도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그냥 헤어지고 새로운 사랑을 준비하라고 권했다. 그다지 납득하지 않는 것 같아서 뒷맛이 찜찜했지만 요금을 전화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뒤 집념이 강한 그녀의 성격이 마음에 걸렸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아무 생각 없이 전국 뉴스를 보고 있으니 28세 여성이 교제 남성을 찔러서 살인이라는 뉴스가 나타났다. 평소라면 흔히 보는 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때 뇌리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여성의 말이 떠오른 것이다. 그녀의 이름도 얼굴도 살고 있는 주소조차 몰랐으니 전혀 다른 사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들은 생년월일에 의하면 분명히 28세. 그런 일이 생긴 뒤 친구에게 연락하고 전화점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 사건의 범인이 그녀가 아니길 빌 뿐이다. 아이고 오빠 어서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꾀꾀님, 칼가라님, 1호용님, 드캠님 어서 오시고요. 돼지 스테이크. 아, 나 야채죽 먹었어. 야채죽 그만 먹고 싶어. 근데 앞으로 이틀은 더 먹어야 돼요. 추천 감사합니다. 로sab당. 그래서 사진 안 올렸다? 먹고는 싶지. 근데 한동안 음식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오빠 44개 감사합니다. 냠냠. 냠. 그리고 파스타 먹었다. 아 파스타. 아, 으이, 왜 이렇게 먹고 싶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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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라도 먹어서 다행이다. 그렇네. 이건 뭐 먹고 탈나진 않으니까 탈난 적도 없고. 아 그래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집 앞에 있는 직선 도로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오, 이거는 약간 상상을 하시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이 몰입을 잘 하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니까 잘 한번 살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이거는 천천히 하는 게 낫겠다. 꼬리벨님 어서 오시고요. 리리. 퀵플 주셨었네. 빼빼로도 드렸어요. 나중에 인증샷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거나 방송국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집 앞 직선 도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집 앞 직선 도로입니다. 11시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도중이었는데 집 바로 앞에 있는 직선 도로를 지나갈 때 늘 빛나던 가로등이 왠지 전부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져서 라이트를 좀 더 강하게 켰죠. 그랬더니 도로 왼편에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애당초 거기는 사당 같은 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날은 그 사당 옆에 뭔가 있었죠.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게 아무래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일단 안심했죠. 아, 뭐야, 사람인가? 그렇게요. 하지만 그 사람이 뚜렷하게 보일 곳까지 오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죠. 도로를 등진 상태로 양팔이 탈골된 것처럼 축 밑으로 늘어뜨리고 머리를 푹 숙이고 등도 굽히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전혀 안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머리를 숙이니까 완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지나갈 때 3번 미러로 확인하고 또 보려고 하니까 가로등이 전부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러를 보았을 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로부터 그 길은 밤에는 지나가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묘사하면 그 모습도 이상했어요. 여름인데 트레이닝복에 긴 치마, 그리고 맨발에 운동화. 전체적으로 옷도 지저분했어요. 당분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잠자기가 힘들었는데 만약에 이쪽을 돌아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오싹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약간 요괴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조금 읽긴 힘들 것 같긴 한데요. 한국 1등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아니, 두 개. 왜 안 찾노? 두 개? 아니야, 두 개 뭐 못 채워도 괜찮아. 100개 근접했으니까.
빼빼로 이벤트 끝난 거죠. 룰렛만 남았고, 아까 그 이벤트는 끝났죠. 아이고, 유주혜님 11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오, 나 11개는 또 오늘 처음이네. 감사합니다. 으아. 빼빼로게. 아이고, 뮤주이님 3개 또 감사합니다. 저 진짜 빼빼로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제가 빼빼로를 별로 이렇게 막 좋아하는 그건 아니라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선물은 일단 누드 빼빼로 다발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은 이제 빼빼로 롤케이크를 받았어요. 이게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누드 빼빼로는 그래도 다 먹으니까 괜찮은데, 그냥 빼빼로 그냥 빼빼로랑 뭐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다 받긴 받았는데, 집으로 배송되는 선물도 있고. 데비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뭐 빼빼로 세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빼빼로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초코를 잘 안 먹어요. 아니, 미안하다니. 저는 진짜 받아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데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천은 99가 되었다. 99. 아니에요. 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바다에 관련된 요괴 이야기네요. 근데 신기한 이야기네요. 저는 이런 거 요괴 쪽도 관심이 많긴 한데 바다 요괴는 많이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이벤트 선물이 아까 보낸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뜬뜬. 근데 업도님 어서오세요. 근데 뭐라 그래야 돼. 신종 빼빼로. 아, 진짜 제가 그거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물론 저는 그 세트는 못 받은 것 같고 평범하게 받았습니다. 롤케이크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 다 놔고 먹어야지. 그리고 누드 빼빼로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그냥 빼빼로랑은 다른 느낌. 아이고, 감사하긴요. 제가 더 감사드려요. 일이라니. 아이고, 나 왜 이렇게 손이 차갑지?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왔다. 포키도 맛있는데. 아, 그거. 그 광고가 굉장히 약간 병맛스러운 그거. 자, 그래서
빼빼로 너무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기념일을 그렇게 막 챙기는 편은 아닌데, 이게 방송이 좀 다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빼빼로데이는 챙겨보는 게 한번 재밌지 않을까 해서 챙겼는데, 네, 예상외로 정말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귀여워. 학원 쌤하고 누나한테밖에 못 받아. 여자친구 있다며. 여자친구분은 이제 그런 걸 잘 안 챙기는 타입이신가? 몰라요.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항상 직접 만들었으니까. 발렌타인데이도 그렇고. 근데 뭐 최근까지는 만들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으, 작년에 만들었는데, 남자도 그걸 만드는구나. 만드는 남자분들을 많이 못 봐가지고. 그래서 바다의 마물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바다의 마물입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치바현은 옛날이든 지금이든 어업이 활발하던 지역이다. 바다가 많은 부를 치바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겨다 주었다. 실로 보배의 바다이다. 하지만 바다는 부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상냥한 그 얼굴 뒷면에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얼굴이 하나 더 있는 것이다. 특히 어부들은 판자 밑이 지옥이라고 부르듯이 상당히 위험한 직종이다. 근데 요새 정비가 발달한 지금도 조난할 가능성이 많은 게 바다이다. 당시 인력으로 바다를 항해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지. 당연히 바다에 관련된 요괴는 잔뜩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우미보즈가 아닐까. 거대한 까까머리 모습으로 갑자기 수면에서 튀어나와서 어선을 전복시키거나 어부를 놀래키는 요괴로 넓게는 전국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바다의 대명사격인 요괴이다. 오봉 혹은 월말에 나오는 날이 정해졌다고 말하는 지방도 있고 그날 어부는 모두 일을 쉰다고 한다. 그 정체는 바다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거나 물고기가 잡힌 거라거나 여러 말이 나오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현대에도 뉴넷이나 카바곤, 시 서펜트 등 바다의 UMA로 간판을 바꾸어서 요게 우미보즈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괴물들이 건재하다. 또한 배 유령도 유명한 바다의 마물이다. 이건 말 그대로 바다에서 죽어버린 자들의 원령이며 산자를 죽은 자의 동료로 끌어들이거나 국자를 빌려줘 라고 배 위에 있는 사람에게 조른다. 하지만 여기서 국자를 주어선 안 된다. 빌려준 그 국자는 수백 개의 국자가 되어서 배에다가 바닷물을 퍼붓는 것이다. 무덤에 묻힌 자들을 위해 국자로 무덤에 물을 끼얹는 우리 산자에게 국자에 물을 끼얹는 것으로 죽은 자로 여기는 걸까? 무척이나 수상한 요기로 지금도 익사자의 원령은 산자를 황천으로 끌어들이는 사례인 것이다. 심령체험에서 입수 중에 누군가가 발을 잡거나 물속에서 보면 익사체가 발에 걸려있거나 옛날 옷을 입은 망령이 잡고 있는 등 그 손 이야기는 일일이 셀 수가 없다. 바다는 마물에 소굴인 것이다. 그 밖에도 까까머리에다가 몸이 거북인
우미요소라던가 맹인이 모습으로 바다 위에 불쑥 튀어나와 놀래는 우비자토라던가 갑자기 바다 위에서 배가 가는 곳을 막는 우미후삭이나 배의 진행을 막는 시키유령 등 바다에 사는 요괴는 상당히 많다. 이건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바다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요괴 현상을 목격해왔는지 반증해준다. 바다라는 무한히조차 느껴지는 단조로움에 혹은 폭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난폭함에 사람의 마음은 요괴라는 희생양을 설정한 것이다. 쿠로뉴도는 치바 해안에 나타난다고 전해 내려오는 요괴이다. 일설에 따르면 바다에서 사망한 인간의 혼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여 심야에 수상한 것이 문을 쿵쿵 두드린다. 그 모습은 새까맣고 인상조차 불분명하지만 사람 형태를 하고 있다. 바다에서 죽은 그 집 주인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거지만 결코 문을 열어선 안 된다고 한다. 아무리 그리워도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는 획을 긋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일까. 이 규칙은 이전하기 전설 등에서 내려오는 관습이기도 하다. 황천에 사는 자들은 이 세상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법이다. 쿠로뉴도의 두드림은 현세를 향한 두드림일지도 모른다. 아, 나한테 만들어줄라 했는데 시간이 없었다고. 고마워요. 마음만 받을게. 연진이님 어서오세요. 동물서커스단님 어서오시고요. 왜? 우리는 100개를 채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오는 초랭이 떠. 다음 이야기는 카가님 방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진이님 리리.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죽장모 이야기고요.
이거 아마 전에 했던 거 같기는 한데 아마 녹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얘기가 좀 씁쓸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네요. 이번 이야기는 카가님 방문입니다. 의사였던 할아버지가 어느 산속에 의사가 없는 마을에 부임했을 때의 이야기.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에 맡겨져서 당시 6살인 나도 같이 그 마을에서 살게 되었다. 천식을 앓고 있었던 내게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줄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첫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크게 환영해 주었다. 란주감이라는 뱀을 신사에서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신의 가호, 신의 표식으로서 현관 앞이나 뒷문에 거대한 방울이 달린 고에이가 달려 있었다. 진찰소 겸 주택으로 배정받은 건물은 새롭고 애를 써서 정돈한 땅에 신설되어 있었다. 내 천식 발작이 눈에 띄게 나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카가님 덕분이라고 입을 모아서 내게 말했다. 싹싹한 마을 아이들과도 금방 친해졌는데 금방 이해할 수 없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넌 좋겠다. 카가님이 찾아온다고 엄마가 말했어. 그 뜻을 조부모님에게 물어보았지만 조부모님은 얼굴을 흐리면서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고 보니 매일 밤 해가 지자마자 집 전체가 조이는 것처럼 집 울림이 들린다. 조부모님은 신축한 목조 건물은 원래 그런 법이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한번 신경이 쓰이면 무섭게 느껴진다. 드디어 나와 조부모님은 카가님이 찾아온다라는 말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었다. 태풍이 가까이 오던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안색이 새파랗게 변한 아버지와 형이 조부모님과 나를 찾아왔다. 당황하는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억지로 붙잡고 지금 당장 도망가야 된다고 말하며 우리를 차에 넣었다. 다음날 상륙한 태풍으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마을은 토사에 파묻혔다. 딱 한 군데 무사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우리가 있던 진찰소였다. 하지만 그 모습은 불가사의했다. 모든 창문이나 입구가 안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밖에서 빗장과 자물쇠로 단단히 잠가놓았던 것이다. 감이 좋은 사람이라면 알아차렸을 것이다. 우리는 카가님에게 바치는 공약물로 방울이나 고에이는 산 제물이라는 표식이었다. 곡물인 우리가 도망치자 카가님이 진노한 건지 마을 사람들의 집은 한 채도 남지 않고 산사태에 집어삼켜졌다. 우리를 산 제물로 바쳐서 안심을 한 건지 마을 사람들은 차로 약 1시간 걸리는 피난소에도 가지 않고 모두 집에 있다가 죽었다. 이쿠타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편한 여한이 없다. 100개 채워서. 사이다님 어서오시고요. 후니님, 미르님 어서오세요. 이제 슬슬 빼빼로 룰렛은 지우도록 할게요. 시간이 시간이기도 하고. 됐다. 지웠습니다.
오, 이 얘기 무섭지.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병원 비상계단이라는 이야기고요. 이야기 자체가 좀 임팩트가 있는 편이고 죽장무에 올라온 얘기다 보니까 병원 비상계단이면 맨날 내가 걸어다니는 데잖아. 안 돼. 그리고 뮤주혜님 9개 또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원 비상계단 이야기인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살짝 나오는 이야기도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예요. 꿀잼가? 그래서 종석임님 어서오세요. 처음에 카가님 방문이라서 제보 이야기인 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저는 카가님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카미사마 할 때 그건가 이러고 있었어요. 카가 지역 이름인데. 아하. 근데 방금은 지역 이름 뜻은 아니었고 그냥 뱀이었어요. 여러 개 있을걸? 그렇구만. 자, 그래서 병원 비상계단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병원 비상계단입니다. 3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방 통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업무를 준비하면서 소등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소등 전에는 병실뿐만 아니라 병동 전체를 순찰해야 합니다. 병동 전체라고 해도 돌아보는 건 자그마한 면담실이나 엘리베이터 홀, 면담실, 당직실, 비상계단 정도로 순찰을 해도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굳이 순찰할 필요가 있었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일단 약속이기에 그날도 얼른 순찰을 했습니다. 비상계단에 돌아볼 때 밑쪽 층계참에 아이가 이쪽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3살 정도 돼 보이는 말라 보이는 아이가 환자복을 입고 링거대를 잡고 있는 겁니다. 링거대에는 링거팩이 매달려 있었고 시린지 펌프도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비상계단은 사람이 그다지 지나는 곳이 아니기에 놀랐습니다. 게다가 창문도 없는 밋밋한 벽을 향해서 잠자코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딱히 무서워하지 않고 금방 소등을 할 텐데 뭘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해서 계단 위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래? 곧 소등할 건데.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혹시 미아일까? 아니면 병실에 빠져나온 걸까? 같이 소아과에 데리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방 어딘지 아니? 빨리 돌아가. 재차 말을 거는 순간 너스 PHS. 제가 일하던 병원에는 간호사는 한 명당 한 대씩 PHS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울렸습니다. 선배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기에 그 애를 소아과까지 데리고 가는 건 단념하고 빨리 방으로 돌아가렴 이라고 말을 한 뒤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소등 전에 잔물을 해치우고 드디어 소등을 한 뒤 너스 스테이션에서 한숨을 돌렸을 때 비상계단에 있는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애는 방으로 무사히 돌아갔을까? 다른 간호사에게 잠깐 비상계단을 보고 오겠다고 말하자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이 이야기를 하니 선배가 말렸습니다. 그만둬. 그 애 혼자서 링거대를 들고 계단 오를 수 있는 애라고 생각해? 깜짝 놀랐습니다. 못하죠. 3살배기의 신장에다가 비쩍 마른 아이인걸요. 링거대를 밀고 걷는 건 몰라도 들고 계단 층계장까지 올라갈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계가 달린 무거운 링거대까지 있죠. 선배는 입을 다문 내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실은 부모랑 같이 있어서 링거대를 옮겨주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근처에 보호자가 있다면 갈 필요가 없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더더욱 안 가는 편이 나아. 부모가 같이 있다. 그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소등 직전에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굳이 계단 층계창까지 왔는데 그 곁을 떠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말도 안 됩니다. 게다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소아과 병동은 제 병동에서 4층이나 밑에 있습니다. 저는 얼른 컴퓨터로 소아과 입원 환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날은 연휴 전이기에 외박 환자가 많아서 소아과 병동은 텅 비어 있었죠. 외박을 하지 않는 2살에서 5살까지의 환자는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실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아이, 휠체어를 타야 되는 아이, 2시간 정도 전에 개복 수술을 막 마친 아이. 그 애로 보이는 환자는 없습니다. 그럼 그 애는 역시 설마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선배가 내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만 봐 라고 말하더니 씩 웃었습니다. 이 정도쯤은 익숙해져야지. 난 죽은 환자한테 피어스를 빼앗긴 적도 있었다고. 선배는 단발 보브컷에 숨겨진 귀를 슬쩍 보여주었습니다. 귓볼에는 한번 찢겨나간 것 같은 흉터가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선배가 예전에 죽은 환자에게 소복을 입히고 분을 바르고 있을 때 문득 뒤를 돌아보다가 귀에 격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귀가 찢어지고 피어스는 없었죠.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보니 피어스는 죽은 환자 가슴 앞에 포개진 손과 손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따리님, 키르네시아스님, 달빛님 어서 오시고요. 내가 생방이라고 안 써놨었나? 아닌데? 어디 보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2시까지 5분 전.
도시괴담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도시괴담. 조금 있으면 추천할 수 있지롱. 꽃맘 언니 어서오세요. 꼬르륵꿀님 어서오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죽장모 이야기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을라 했는데 인생 어서오세요.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손이 차갑지? 몬스터님 어서오시고요. 수족냉증이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오늘 유난히 그러네. 난 순살찜닭 먹었는데 예 좋으셨겠다. 순살찜닭. 다음 거는 조금 좀 많이긴 해. 이거는 스킵을 해야 되나? 소주 3병이요. 와, 잘 드시네요. 저는 스테이크에 로제 파스타를 먹었지만 하리아 못 먹어서 자랑 안 하가 있다고요. 방금 들었어. 스테이크에 로제 파스타. 좋겠다. 나 로제 떡볶이도 먹고 싶다. 배떡인가? 맛있는데. 건너케 뷰탈길은 뭐 일본 거죠. 근데 일본 감성이 뭔가 한국이랑 안 맞는 그게 하나씩 있어요. 무제한해님 어서오세요. 연화일칭 어서와요. 그래서 칸노케 비탈길 이야기입니다. 하리짱 하이, 련월짱 하이. 이번 이야기는 칸노케 비탈길입니다. 올해 2월에 일어난 진짜 있었던 이야기. 지금 대학교 4학년으로 취직도 결정되어서 학교 생활도 정리되었기에 염원하던 면허를 따기 위해 운전학원에 갔다. 우리 지방은 킨키인데 면허 합숙소는 추코쿠 지방에 있었다. 나는 거기서 고양이 같은 대학생 4명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매일 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면허 합숙이 끝났으니까 어디론가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무사히 모두 면허를 딸 수 있었고 후에 드라이브 일정을 정하기로 하고 해산했다. 후에 라인으로 연락을 해서 일정을 정했다. 그날 부모님 차를 쓸 수 있는 건 나뿐이었다. 다른 4명은 살고 있는 곳도 꽤 가까웠기 때문에 어디선가 모여서 스쿠터를 타고 우리 집까지 오기로 했다. 4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가 있었기에 새벽 1시에 우리 집에 도착하기로 계획을 세워두었다.
여기서부터는 들은 이야기다. 4명은 12시에 모여서 모두 스쿠터를 타고 출발했다. 밤이라서 그런지 차도 적어서 쾌적하게 잘 나갔다. 4명이 나란히 늘어서서 교차점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뀔 때 일제히 스쿠터를 몰아서 다음 신호에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 경주를 하게 되었다. 경주에 열중을 하다 보니 한 명이 사라졌다. 3명이서 지금 온 길을 돌아가 찾아보니 스쿠터를 갓길에 세우고 곤란해하는 그 녀석을 발견했다. 상태가 나빠서 스쿠터가 움직이지 않는가 보다. 4명 다 초보자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시동을 다시 걸 수 있었다. 경주는 그만두고 천천히 가기로 해서 그 녀석 뒤를 3명이서 따라갔다. 아까 스쿠터가 고장난 한 명도 무사히 운전을 하는 걸 보고 그들은 또 경주를 시작했다. 경주를 시작하고 얼마 뒤 또 그 녀석이 사라졌다. 또 고장이 났나 싶어서 3명은 다시 돌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스쿠터가 갓길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고 있던 본인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해하면서 3명은 스쿠터를 세우고 주위를 찾았다. 10분 정도 찾았지만 찾지 못했기에 당황을 하고 있을 때 길 옆에 있는 논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들렸다. 이때 그 전화를 건 게 바로 나였다. 3명은 소리를 듣고 논밭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곳은 가로등도 적어서 무척이나 어두웠다. 살펴보니 거기에는 행방불명된 녀석이 있었다. 그는 무시무시한 걸 본 듯 눈을 부릅뜨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실금하고 있었다. 입도 딱 벌린 채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논밭 한가운데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다. 그를 발견한 3명은 당황해서 그를 불렀지만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3명이 논밭에 들어가서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어떻게든 그를 끌어냈다. 그 뒤에 다른 한 명이 내게 전화를 걸어서 목욕과 갈아입을 옷을 부탁했고 드라이브는 중지하자고 말했다. 나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부탁받은 걸 준비하고 기다렸다. 4명이 도착한 건 새벽 2시 무렵이었다. 4명은 스쿠터 세대로 왔다. 그의 스쿠터는 놔두고 온 모양이었다. 오는 도중 떨어지지 않도록 상의로 억지로 운전자와 그를 묶어놓았다. 아직도 멍한 한 명을 4명이 힘을 모아서 욕탕으로 데리고 가고 저지를 입혔다. 그는 점점 회복되어서 겨우 말문을 열게 되었다. 실금한 게 부끄러울 테니까 우리는 일부러 아까 그 일은 묻지 않고 있었는데 그는 더듬더듬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또 스쿠터가 고장이 나자 갓길에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 그러자 길 너머에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걸 보았다. 가로등에 비친 여자는 무척이나 꺼림칙해 보였다. 그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 손짓만 했다. 그는 그 이후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떨면서 말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날 밤은 우리 집에서 묵기로 했고 내일 차를 타고 그의 스쿠터를 회수하기로 한 뒤 잠이 들었다. 3명은 금방 잠들었고 그도 의외로 쉽게 잠들었다. 그걸 보고 안심한 나도 어느새 잠이 들었다. 이게 한 새벽 3시 무렵이었을 것이다. 4시 무렵에 누가 말을 걸어서 일어났다. 말을 건 건 그였다. 나 이제 돌아가야 돼. 나 돌아가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겁이 난 건지 연신 돌아가고 싶다고 조르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깨워
그를 설득하기로 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돌아가야 한다고밖에 말하지 않았다. 결국 내키지 않았지만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전화를 하라고 거듭 당부한 뒤 한 명이 스쿠터를 빌려줘서 그를 돌려보냈다. 엄청 불안했지만 약 1시간 반 정도 지나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는 안도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아침 10시 무렵 전화가 와서 일어났다. 그의 전화였기에 황급히 받아보니 여성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건 건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울면서 그가 죽었다고 말했다. 아침에 모르는 스쿠터가 있기에 이상해서 방에 들어가 보니 그가 죽어 있었더라는 것이다. 놀라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주소를 들은 뒤 바로 부모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니 경찰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밖에 나와 있었고 우리를 안으로 들이려 했지만 경찰이 제지했다. 어젯밤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전하니 더더욱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채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경찰관이 나와서 잠시 서까지 같이 가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경찰차와 내 차에 나누어 타고 경찰서로 갔다. 운전은 경찰이 했다. 취조실 같은 데에서 4명이서 앉아서 기다리니 중년 남성이 사진을 들고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상당히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사람은 안 봐도 좋아요. 그러고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모두 무심코 보고 말았는데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섰다. 사진에는 천장을 보고 양손을 뻗은 채로 죽어있는 그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눈을 줄줄 흘리면서 입에는 피가 섞인 침이 흐르고 있었다. 중년의 형사는 바로 주머니에 사진을 집어넣고 그의 상태를 설명했다. 사진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소변과 대변을 흘린 상태이고 흰자위도 새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었고 사후 경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손과 팔이 경직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 어깨를 억지로 잡아당긴 듯이 양쪽 다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어깨가 빠졌는데 왜 손이 뻗은 채로 고정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군요. 경찰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떨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다. 중년 형사는 잠자코 마지막까지 들어주었다. 우리 이야기가 끝나니 그 논밭이 있는 곳과 그의 스쿠터가 고장난 데는 어디인지 물었다. 어젯밤 그와 함께 있었던 한 명이 지도에서 장소를 짚으니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간단한 보고서 같은 걸 쓴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스쿠터도 경찰이 회수해준다고 했다. 후에 내가 대표로 아버지와 함께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그 부모님도 경찰한테 사정을 들었는지 그저 조용히 울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사법해부는 그의 부모님이 거부했기에 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후에 그의 장례식에 아버지와 친구랑 같이 참가했다. 향을 피우기 위해서 그의 영정 앞에 가니 관이 없었다. 그때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감이 사무쳤기에 어떻게든 그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서 그의 부모님에게 시신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의 부모님은 재단 뒤에 있다고 말했다.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무례라는 건 알지만 거듭 부탁을 하니 마지못해서 승낙해 주었다. 다만 장례가 끝나기 전엔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기에 끝날 때까지 다 같이 기다렸다. 이윽고 식이 끝나고 그의 부모님이 불러서 가보니 거기에는
관이 아니라 상자가 있었다. 높이는 2m, 세로 2m 정도. 폭은 관과 다를 바가 없었고 양쪽으로 여닫는 문이 달려 있었다. 장식은 일절없는 그저 평범한 나무 상자처럼 보였다. 우리가 우두커니 서 있으니 그의 부모님이 솔직히 우리에게도 보여주기 괴롭다면 볼 각오가 된 사람만 아들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솔직히 발이 떨리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나는 결심하고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그는 그 사진에 찍힌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 양손은 앞으로 쭉 뻗어 있었고 눈을 감길 수 없었는지 눈 부분에는 하얀 천으로 가려놓았다. 무심코 뒤로 물러설 뻔했다.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고 그 중에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 그에게 사과한 뒤 그의 부모님이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팔을 내리려면 어깨가 나서 양팔을 어깨에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고 눈꺼풀도 마치 피부가 고정이 된 듯 감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차마 자기 아들의 팔을 자르거나 눈꺼풀을 억지로 뗄 수 없으니 이렇게 커다란 상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저 울면서 그걸 듣고 그의 부모님에게 사과했다. 그 뒤에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돌아가는 중에 문득 중년 형사가 묻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해왔다. 친구가 지도를 짚으면서 설명한 걸 보았으니까 대강 어떤 장소인지 말하니 아버지도 뭔가 납득을 한 것 같았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 자리에서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그의 49일이 끝나고 나서야 나는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장례식 날 당신이 하신 질문을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먼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이런 말을 하셨다. 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인 듯하다. 아마도 그의 스쿠터가 처음 고장이 난 건 칸노케 칸노케 비탈길이라고 불리는 것 같다. 지금은 칸노케라고 줄여 부르고 있으니 옛날에는 칸노케 비탈길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적어도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에는 그랬던 것 같다. 당시 관을 짜는 일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인 것 같다. 때문에 관 하나의 가격도 싸고 가난한 생활을 했던 모양이다. 또한 차별도 받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특주품이었다. 예를 들어 미리 만들어둔 관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몸집이 큰 사람이 죽었다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보통 관에는 들어가지 못할 때는 특주품을 만드는 모양이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 관을 무척이나 잘 짜는 솜씨 좋은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기성품은 미리 만들어둘 수 있지만 특주품은 사후 주문이 들어온 뒤 시체가 썩기 전에 바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여성은 그 어떤 특주품이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다음 날에 관을 다 만들었다. 겉에도 제대로 장식을 해놔서 아무리 봐도 하룻밤 사이에는 만들어낸 것 같지 않았다. 마침 그 무렵에 돌연사가 이어져서 그녀는 그 주문을 전부 맡게 되었다. 이러니 특주품 주문이 그녀에게밖에 오지 않게 되었다. 점점 혼자만 배를 채우는 그녀를 보고 다른 장의사들이나 주변 농민들이 질투를 했다. 결국 그녀는 괴롭게 참살당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농기구와 공구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죽인 뒤 논밭에 던져놓은 것이다. 아마도 그가 논밭 한가운데 경직된 것도 그 탓이 아닐까. 손짓을 하던 여성은 그 여성이 아닐까. 아버지는 그렇게 예상했다. 지나친 생각일지도 모르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할아버지가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몰라.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할아버지한테서만 들었으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여성이 살해당한 후 죽인 장의사들이 그녀 집에 들이닥쳤다. 어째서 특수품을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가? 특수한 도구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닐까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러자 집에는 만들어진 특수품관과 본 적도 없는 재단이 나왔다. 도중에 돌연사가 일어나자 장의사들은 혹시나 싶어서 그녀가 만든 관에 차례대로 시신을 넣어보았다. 그러자 한 관에 딱 맞게 들어간 것이다. 그녀는 특수품 주문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부려 돌연사를 일으킨 것이다. 어쩌면 이번엔 네 친구가 그 저주에 걸린 건지도 모르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맺으며 입을 다물었다. 죽은 그의 부모님은 지방 사람이 아니기에 이 이야기를 모를 것이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혼자 마음에 담아두기 괴로워서 여기에 적어보았다. 아우 목말라. 으어. 르빌님 하윈. 네, 제보는 방송국에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소냥행이님 에드벌룬 선물 감사합니다. 라바님, 릴리리아님, 리얼스토리님, 규키님, 칼가라님, 중량님 어서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주 긴 얘기였죠? 17분이나 걸렸습니다. 기러찌비, 그렇지비. 추천 감사합니다. 그치만 재밌었다. 오호.
배고프다. 나 닭강정이랑 육회 먹고 싶다고요. 원앙 얼짱님 어서 오시고요. 배고프다. 배가 꼬르륵거려요. 안 먹었어? 아니, 나 오늘 밥 진짜 아침 먹고 병원 갔다가 이제 저녁을 먹었어. 근데 야채죽을 먹었거든? 근데 많이는 안 먹었어. 오늘은 육회 꼭 먹는다 하지 않았어? 병원에서 흰죽이랑 야채죽만 먹으라 해서. 의사 말은 잘 들어야지. 아니, 의사가 나 오늘까지 그랬으면 응급실에 갔어야 됐대. 근데 지금 증상 또 나타나면은 응급실에 꼭 가래. 스타킹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 여러분도 장염 조심하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막,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이러고 바로 그냥 일반식 먹어버리면 저처럼 돼요. 장염 제발. 장염이 도졌어요. 육회가 진짜 먹고 싶었어. 그러면은 주말에 먹던가 해야지. 아니, 근데 저희 지역에 닭강정이랑 육회랑 같이 파는 집이 있거든요? 이거 딱 시켜가지고 동생들이랑 나눠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병원에서는 흰죽이랑 야채죽만 먹으세요 라고 했고 아 근데 진짜 먹고 싶었다. 호프게이트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여자의 일본 인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참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허세는 참 약간 이런
어서 오세요. 이번 이야기는 여자의 일본 인형입니다. 내가 초등학생 때 체험한 이야기. 초등학교 뒤쪽에 자그마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방에서 유명한 신사가 있어서 학교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친구와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다. 해가 지면 숨바꼭질도 종료. 집합을 했을 때 문득 신사 세전함 옆에 낡은 여자의 일본 인형이 놓여있는 걸 깨달았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공양을 하러 둔 건지도 모른다. 무섭네. 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친구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 인형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 놀랍게도 첫 발에 보기 좋게 명중했다. 그것도 인형 앞면과 정중앙에. 탁 인형 얼굴이 깨지면서 인형 안에 쏙 들어가 버렸다. 인형은 얼굴에 구멍이 뻥 뚫려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풍겼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쳤다. 집에 돌아가니 아직 어린애라서 그랬는지 나는 그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TV를 보거나 저녁을 먹었다. 정말로 그 인형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밤도 무르익었을 무렵 슬슬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갔다. 우리 집은 모자 가정이기 때문에 어머니랑 둘이서 나란히 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밤중에 자그마한 목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다. 예, 예. 옆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건너편을 보면서 자고 있는데 왠지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기에 왜? 라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 예 라고 이쪽을 돌아보지 않고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그마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겁이 나서 왜 그래 엄마? 라고 말하며 어깨를 두드렸다. 어머니는 털썩 이쪽을 향해 돌아섰다. 아, 자는구나. 아까 그건 잠꼬대인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쾅 하고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어머니 얼굴에서 들리고 푹 하고 어머니 얼굴이 머리카락이나 윤곽 그대로 마치 낮에 보았던 인형처럼 얼굴 부분이 움푹 들어가서 어머니 얼굴이 안쪽으로 떨어졌다. 어머니 얼굴에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거 어떡할 거야? 그 순간 바로 기절했다. 아침이 되니 평범하게 아침이 찾아왔고 어머니도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그게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인형이 화가 나서 나온 것 같다. 인생에서 딱 한 번 있었던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 메빌님 오픈톡 확인했어요? 안 봤나? 내가 내일 육회 먹어야겠다. 나 대신에 맛있게 먹어줘요. 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요즘은 나폴리탄 계란 없는가? 있는데 안 하고 있지? 밀타면 할 거야. 까비? 아니 근데 구독 티콘을 왜 아무도 안 써주는 거야? 꼬리벤이 어서 오시고요. 왜 구독 티콘 안 써줘? 은하. 아니야, 이제 거의 바이 해야 될 시간이라고요. 춥다. 오늘은 담요를 안 덮고 방송을 했더니 다리도 뭔가 얼어있는 기분? 그러면 안 돼. 감기 걸려. 그치. 그러면 안 되지. 그치, 따뜻하게 입어야 되더라. 오늘 춥던데.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가기 전에 사탕 하나 먹어야지. 왜 없어? 됐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혹시. 됐다. 역시 레몬 사탕. 도르마무.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이건 약간 안타까운 얘기.
샤이님 어서오세요. 이번 이야기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부끼리 방범 설비 주식회사를 세워서 8기 정도 지나 지방은행 대형 융자도 심사가 통과해서 순조롭게 이익을 늘리던 가운데 전무 단속력을 맡긴 아내가 사고로 사망했다. 그로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스스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무시하고 불단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전형적인 폐인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당연히 사업 계획서대로 될 리가 없고 융자는 끊기고 사무소도 방치한 채 한 달 정도 틀어박혀 있다가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는 그때까지 융자 변제나 사업도 어찌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서 급기야는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다. 자라도록 내버려둔 머리카락 그대로 홈센터에 가서 가장 두꺼운 로프를 구입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천장 펜에 묶고 의자 위에 선 채로 목에 로프를 감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지 않아서 의자를 걷어차면 이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주마등이 보인다거나 자살할 때 각오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식은 픽션의 산물이라는 걸 깨달았다. 슬슬 죽으려고 의자를 보려 하다가 전방에 무언가가 있는 걸 깨달았다. 3등신 정도 되는 그것은 기름진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며 머리카락 사이에 보이는 눈은 새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고 입은 기괴할 정도로 희죽거리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의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의자가 쓰러지라는 눈을 하고 있었다. 무심코 입을 딱 벌리고 보고 있으니 내 시선을 눈치챘는 듯 눈을 마주쳤다. 그놈도 상당히 놀란 모양으로 입가가 조금 내려갔지만 금방 희죽대면서 중년 아저씨 목소리로 말했다. 죽으면 네 아이 데리고 가도 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가 하는 일에 공포를 느꼈다. 내겐 아직 5살 난 딸이 있고 아내가 죽은 이후 떠넘기듯이 외가에 내버려 두었다는 걸 한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처음 떠올렸다. 바로 로프를 목에서 풀고 의자에서 내려오니 그 녀석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건 확실했다. 그대로 외가에 달려가서 싹싹 빈 다음에 딸을 끌어안았다. 딸도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울면서 용서해 주었다. 지금은 빚을 갚으며 딸을 키우고 영업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살고 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영문도 모르는 놈은 이 세상에 확실히 있고 나나 딸을 어디선가 노리고 있을 것이다. 참 안타깝구만. 추천 감사합니다. 무서우려다가 울컥해버렸잖아. 그니까. 금아리님 어서오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배달원입니다.
나 빨리 나아야 되는데. 음. 그래야 육회를 먹지. 배달원 만나서 육회 먹지. 그게 뭔, 맞네. 그거 맞는 말이네. 아, 육회. 왜 이렇게 좋아하지? 왜 이렇게 좋아할까? 요새 주기적으로 먹는 것 같은데 정착을 못했어요. 전에 정착을 잠깐 했었는데 내가 고추장 육회를 보다는 그냥 육회를 더 좋아해서 그 집은 고추장 육회만 파는 거야. 싸고 괜찮은데. 그래서 정착할 곳에 막 리뷰를 찾아봤어요. 근데 어젠가 한 군데를 찾았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너무 맛있어 보이고 가격 괜찮고 그 다음에 닭강정을 같이 파는 게 좀 신기했고. 추천 감사합니다. 육회를 위한 건강. 그니까요. 아, 먹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야채죽만 먹어야 됨. 본죽에서 야채죽 사왔거든요. 근데 그게 양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막 덜어서 먹는데 고기죽은 안 돼? 아직은 안 되는데요. 은하리님 인스타 마팔 감사해요. 저는 바다공익님인 줄은 모르고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잠시만요. 솔다님, 2345님 어서오세요. 해병대 전역복 입는 사람이에요. 해병대 전역복? 제가 인스타는 요새야 그냥 어쩌다가 하는데 잠시만요. 찾아보는 중. 근데 나 해병대 전역복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아무튼 보면 알겠죠? 아 이거 최근에 팔로우한 그거 안 뜨나? 아니야 뜨겠지? 생각해보니까. 나도 시작해볼까? 나쁘지 않아. 인스타를 모르는 1위는 어리둥절 중. 두더지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하이.
아무튼 네, 지금 마지막 얘기를 해야겠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배달원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배달원입니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니까 한 5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일 텐데, 그날 나랑 누나랑 어머니가 괴담에 빠져서 100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100가지나 준비한 건 아니고 어차피 그날 하고 있던 은근무 시청 후에 자그마한 심령 파티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였다. 과자를 집어먹으면서 신나게 떠들다가 11시 정도 되었을 때 슬슬 마치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 이야기로 끝내자. 그렇게 마지막 괴담을 어머니가 시작했다. 아마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들리는 7가지 불가사의 이야기였을 것이다. 내용은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았고 우리 남매는 고개를 끄덕이면 그걸 듣고 있었다. 7가지 불가사의 중 6번째 이야기에 들어갔을 무렵이었을 것이다.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다. 3명 다 깜짝 놀랐지만 방문한 사람을 확인해보니 아무래도 배달원인 것 같았다. 모두 깜짝 놀랐다며 호들갑을 떤 뒤에 내가 현관에 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배달원이었다. 그날 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어서 나는 얼른 소포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배달원이 대금을 달라는 것이다. 우리 집은 통신 판매를 할 때는 반드시 선불로 하기 때문에 대금으로 누군가가 배달을 부탁할 리가 없었다. 물론 선물을 보내는데 대금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고 의아해서 전표를 꼼꼼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우리 집 주소랑 전표에 적힌 주소가 조금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당시 우리가 살고 있던 곳은 22번 3호, 전표에 적힌 건 23번 2호였다. 아, 이거 우리 집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니 배달원은 아, 정말이군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대로 비오는 거리를 돌아갔다. 그때 나는 딱히 이상한 점은 못 느꼈고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돌아와서 잘못 온 거였어. 라고 말한 뒤 탕으로 들어갔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다. 욕탕에서 나왔을 때 왠지 누나랑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아까 한 괴담을 아직도 하나 싶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야, 아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밤중에 소포 배달이 와? 듣고 보니 확실히 그랬다. 조사해보니 어떤 배달원들도 배달은 9시까지만 했다. 비까지 내리는데 11시까지 집을 돌아다니는 배달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급기야 아까 그 사람은 정말로 배달원이 맞을까 의심되기 시작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배달원은 이상한 구석이 몇 군데 있었다. 일단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젖지 않았다는 것. 자전거나 자동차도 없이 걸어서 왔다는 것. 배달원 모습은 내가 직접, 누나와 어머니는 인터폰 카메라로 확인했는데 3명 다 복장이나 얼굴 등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 등 우리 3명 다 무척이나 기분이 나빠졌다.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건 주소였다. 23번지가 있었던가? 어머니가 내뱉은 그 말에 벌벌 떨면서 23번 2호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다. 결론만 말하자면 23번지는 있었지만 2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기묘하게도 2호만이 빠져 있었다. 1호도 있고 3호도 있는데 왠지 2호만이 없었다. 등골이 오싹해져서 3명 다 황급히 돌아갔다.
그 업자도 그 짐도 대체 뭐였는지 아직도 수수께끼였고 왜 23번 2호만이 빠져있는지도 아직도 모른다. 이걸로 끝. 무섭다기보다는 뒷맛이 찜찜한 기분 나쁜 체험이었다. 나는 무서운데? 묘하게 찝찝하다. 대체 뭐였을까, 정말. 이 시간만 되면 참 배가 고픈데 오늘은 죽을 먹어서 그런지 더 그러구만. 오, 5분? 6분 정도 남았는데? 아이고, 라이크토요님, 달마님, 내 윗놈 천혜님, 넥센 유한주님, 규망님 어서 오시고요. 이 시간은 원래 배고픔. 그래서 칼로리 초기화됐으니까 조금 먹는 것도 아차차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라고. 내가 아픈 게 문제라고. 나 도져가지고 방송 일주일 쉬어볼까? 더 도져가지고 그걸 원하는 것이야. 아 그럼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저기 조심해야지. 새우 김치만두님 어서 오세요. 새우 김치만두. 아무튼간에 그 아주 짧은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이것까지 하고 정리하고 갑시다. 그럼 실화 하나, 중국 이야기. 일가 3명이 난데없이 전조도 없이 실종. 집 상황을 보건대 유괴라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이 해결된 건 일가가 행방불명된 지 한 달이 지난 뒤. 범인은 30대의 여성. 일가 중 남편이 상당히 지독한 방법으로 차버린 여성이었다. 일가 중 구조된 건 남편뿐. 그것도 사지에 수갑을 채워서 침대에 묶어두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은 신체의 일부가 사라진 상태로 여자 집 뜰에서 발견되었다. 사라진 이유는 간단했다. 범인인 여성이 남자에게 매일 먹였던 것이다. 다만 여자는 남자에게 가족의 고기를 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후에 재판에서 여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 남자한테 날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고 알려주고 매일 반성시키기 위해서 먹였습니다. 으아, 사이코패스야. 인간이 가장 무섭다는 그런 얘기가
생각나는 부분이었고요. 남은 시간 동안 뭐 할까요? 일단은 빼빼로데이 이벤트 이번에는 정말 작게 했는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어서오세요. 그레이트 빅맨님, 내가 이제 아재님, 우니님, 모조아니님 어서오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사탕 맛있다. 여러분 아무튼 좀 빨리 나와서 오겠습니다. 그래도 막 방송 힘들 정도로 아프고 그런 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해요. 아무튼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러면은 슬슬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녹방 바로 틀게요. 안녕. 여기는 쩝쩝쩝입니다. 이건 바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집사람 친구가 놀러와서 대구 황금동 쪽에 만나러 갔습니다.